눈이 내린다. 창문도 없는 복도 끝,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희끗한 빛을 흘렸다. 나는 그 아래 서 있었다. 흰색 의무실 유니폼, 목에 걸린 리조트 명찰.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등에는 아무도 없었다. 연회장 문 너머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누군가 박수를 치는 소리. 15해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내는 소리였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따뜻한 공기가 먼저 쏟아졌다. 그 안의 냄새, 향수와 와인과 뜨거운 음식의 냄새가 복도까지 밀려왔다. 그리고 박지수가 나왔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쳤다. 검은 드레스, 작은 클러치백,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그녀는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오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봤다. 1초점2초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어머, 한 글자씩 떼어서 말하는 방식은 고등학교 때부터 똑같았다. 서연아, 너 여기서 일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소만 지었다. 아니, 유니폼이 왜 이래? 청소부야, 병원 청소부?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다. 비웃음인지 놀람인지 그 경계를 교묘하게 오가는 목소리. 그녀는 15해 전에도 이 목소리를 썼다. 선생님 앞에서는 그냥 질문한 것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 귀에는 칼처럼 꽂히는 목소리.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더니 얼굴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수의 목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다. 누구야? 서연이잖아. 김서연. 진짜. 와, 여기서 만나네. 뭐야, 청소부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그들은 나를 봤고 내 유니폼을 봤고 내 명찰을 봤다. 그리고 각자의 결론을 내렸다. 나는 계속 미소를 지었다. 볼 근육이 조금 당겼지만 그게 전부였다. 역시 그때부터 알아봤어. 공부도 못했잖아, 걔. 장학금도 날렸다고 했던 거 아냐? 그랬지. 뭔 사고를 쳤다더라. 박지수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있었다. 그게 더 나빴다. 경멸은 싸울 수 있지만 연민은 상대를 아예 납작하게 눌러버린다. 그래도 이 외진데까지 와서 일하고 있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건 우리 둘 다 알았다. 나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열심히 살고 있어. 그게 내가 한 전부였다. 지수는 잠깐 내 얼굴을 살피더니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뒀다.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흥미를 잃은 것이다. 그녀는 클러치백을 고쳐 쥐고 안으로 돌아갔다. 동창들이 그 뒤를 따랐다. 수군거림은 문이 닫히면서 끊겼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한 번 내쉬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봤다. 오후 11시 29분. 8분. 앞으로 8분이 남았다. 나는 복도 끝 유리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리조트 진입로가 보였다. 아직 어두웠다. 눈이 계속 내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발이 비스듬히 흘러내렸다. 나는 거기 서서 기다렸다.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였다. 그러다가 보였다. 유리문 너머 어둠 속에서 2개의 헤드라이트가 나타났다. 눈보라를 가르며 달려오는 검은 차. 한 대가 아니었다. 2대였다. 내 눈빛이 달라졌다. 나도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내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15해 동안 기다려온 것이었으니까. 나는 입술을 한 번 달싹였다. 혼자였고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제 곧이야. 기억이 처음 돌아온 건 향 때문이었다. 복도에 벤 싸구려 방향제 냄새, 플라스틱 레몬 향. 리조트 청소업체가 벽에 걸어둔 그 냄새는 정확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실 창가에서 맡던 것과 같았다. 거기서 문구점 주인 아줌마가 같은 제품을 썼던 것이다. 냄새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강원도 산골 소읍, 버스가 하루에 4번 다니는 작은 읍. 학교는 전교생이 200명 남짓이었고 이 학년 3반은 32명이었다. 나는 그 32명 중에서 늘 맨 앞줄에 앉았다. 담임 선생님이 지정해 준 자리였다. 사실 선생님이 지정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앉았고 아무도 빼앗지 않은 자리였다. 아이들은 맨 앞줄을 좋아하지 않았다. 선생님 눈에 띄는 자리니까. 나는 눈에 띄는 게 나쁘지 않았다. 성적은 전교 1등이었다.
이 학기 회장 선거에서 2표 차이로 이겼다. 장학금 신청서를 3군데에 넣었고 2군데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 엄마는 그 연락을 받는 날 밥 2공기를 먹었다. 그게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축하 방식이었다. 그날 나는 박지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나 장학금 됐어. 점심시간이었다. 지수는 도시락 뚜껑을 열면서 고개를 들었다. 그 애 도시락은 언제나 빛이 났다. 계란말이가 반듯하게 잘려있고 방울토마토가 3개씩 담겨있고 젓가락은 1,000원짜리가 아닌 나무 젓가락이었다. 2군데? 응. 지수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 시절에 그 애는 그랬다.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는 웃음. 볼에 보조개가 하나. 잘됐다. 서연아, 진짜 잘됐다. 나는 그 말이 좋았다. 부러움이 아닌 기쁨. 둘이 구별된다는 걸 그 나이에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는 같이 수학을 공부했다. 매주 화요일 방과 후 내가 지수에게 2차 방 정식을 가르쳤다. 지수는 숫자에 약했다. 식이 길어지면 얼굴부터 굳어버렸다. 야, 이거 진짜 왜 이래? 이게 말이 돼? 말 돼. 천천히 봐봐. 서연아, 넌 이게 재밌어? 응, 변태. 그러면 우리는 같이 웃었다. 교실에 우리 둘만 남아서 칠판 가득 숫자를 써가며 웃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겨울에는 산이 금방 어두워졌다. 수업이 끝날 즈음이면 산 능선이 검은 줄처럼 하늘에 그어져 있었다. 지수는 그 대가로 나를 읍내 분식집에 데려갔다. 신의 식당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가게였다. 떡볶이 냄비가 항상 끓고 있고 카운터 위에 오래된 선풍기가 돌았다. 지수는 거기 단골이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지수를 보면 미리 계란튀김을 하나 더 줬다. 여기 국물이 제일 맛있어. 다른 데는 다 가짜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실제로 맛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갔다. 균열이 생긴 건 2월 중순이었다. 최민준. 우리 반 남자애, 농구부 소속이었고 점심마다 운동장에서 공을 튕겼다. 말수가 적었고 수학 점수는 형편없었다. 나는 그 애가 답안지에 이름을 삐뚤게 쓴다는 걸 알았다. 그것 때문에 좋아하게 됐다고 하면 웃기지만 그게 사실이었다. 우리는 12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학교 안에서 티를 내지 않았다. 방과 후에 버스 정류장 옆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잠깐 만났다. 서로 핫초코 캔을 하나씩 들고 그게 전부였다. 그래도 충분했다. 지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가 말해줬으니까. 처음에 지수는 그냥 웃었다. 어머, 민준이랑? 진짜? 응. 잘 어울려. 야, 근데 쟤 웃을 때 진짜 귀엽지 않아? 나는 좀 뻘쭘하게 웃었다. 귀여운지는 모르겠고 그냥 좋아. 그때는 몰랐다. 그 대화 이후로 지수의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미묘했다. 화요일 수학 공부를 2번 연속으로 빠졌다. 이유는 학원이라고 했다. 분식집도 1번 취소됐다. 엄마가 일찍 오라고 했다고. 이상하긴 했지만 나는 억지로 의미를 붙이지 않았다. 그러던 3월 첫째 주 목요일 나는 복도에서 떨어진 종이 쪽지를 주웠다. 반으로 접혀 있었다. 아무 표시도 없었다. 바닥에 그냥 떨어져 있었다. 열어봤다. 2줄이었다. 오늘 방과 후 뒷산에서 기다릴게. 꼭 와. 필체를 나는 알고 있었다. 삐뚤삐뚤한 동그라미. 아, 모음이 유난히 길게 늘어지는 습관. 화요일마다 2차 방 정식을 풀다가 틀리면서 적었던 그 글씨, 지수의 필체였다. 수신이는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교실 쪽에서 복도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쪽지를 접어서 교복 주머니에 넣었다. 버리지 않았다. 왜 버리지 않았는지는 나도 그때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손이 먼저 움직였다. 주머니 속에서 손가락이 종이 모서리를 꾹 쥐었다. 그날 오후 나는 민준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버스 정류장 앞에 혼자 서서 핫초코 캔도 사지 않고. 바람이 불었다. 겨울이 끝나가는 바람이었지만 아직 손이 시렸다. 민준은 오지 않았다. 민준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눈을 피했다. 나는 멈췄다. 그도 멈췄다. 잠깐이었다. 2초도 안 됐을 것이다. 그러다 그가 먼저 방향을 틀었다. 그게 전부였다. 문자 한 통 없었다. 전화도 없었다. 미안해도, 잠깐 시간이 필요해도, 아무것도. 나는 이해하려고 했다.
정말로. 바쁜 걸 거야. 뭔가 집에 일이 생긴 거야. 나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3월 셋째 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나는 알아버렸다. 매점 앞 계단이었다. 지수가 민준의 소매를 잡고 있었다. 민준이 웃고 있었다. 지수가 민준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자 민준이 웃음을 참으려다 못 참는 그 표정. 나는 거기서 5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둘 다 나를 보지 않았다. 그날 급식을 다 먹었다.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먹는 것. 멀쩡한 척 앉아서 식판을 다 비우는 것. 그리고 나는 혼자 교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엎드렸다. 울지 않았다.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안 나왔다. 눈이 뜨겁기만 하고 아무것도 흘러내리지 않았다. 그게 더 이상했다. 4월이 됐다. 졸업 앨범 원고 제출 기간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조회 때 말했다. 각자 사진이랑 한마디 글 이번 주까지 제출하세요. 늦으면 빈칸으로 들어가요. 나는 사진을 냈다. 교복 입고 찍은 증명사진. 한마디 글로는 짧게 썼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도와시. 야, 특별한 것도 없었다. 그냥 적었다. 그게 내가 한 전부였다. 월중순 교무실 앞에서였다. 나는 물병을 가지러 교무실에 가다가 문 앞에서 멈췄다.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지수의 목소리였다. 선생님, 저 사실 말씀드리기가 너무야 어려웠는데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평소 지수가 쓰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문에 등을 붙였다. 김서연이가 중간고사 때 시험지를 미리 봤다고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성적이 갑자기 오른 거 보면 아실 것 같아서요. 잠깐 침묵이 있었다. 교감 선생님 목소리였다. 그래,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게 다였다. 나는 복도에 서서 물병도 잊어버렸다. 손이 차가웠다. 벽에 손바닥을 대봤다. 벽도 차가웠다. 시험지를 훔쳐봤다고. 내가 20점이 올랐다. 사실이었다. 2월 내내 새벽 2시까지 공부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알면 걱정할까봐 이불 속에서 손전등 켜놓고 손가락이 고파서 샤프 잡기도 힘들 때도 있었다. 그게 이유였다. 그런데 그게 증거가 됐다. 장학금 취소 통보는 4일 후에 왔다. 담임 선생님이 나를 복도로 불러내서 짧게 말했다. 서연아, 이번에 장학금은 학교에서 재심의하기로 했어. 당분간 유보래. 무슨 이유로요? 그건 선생님은 말을 잇지 않았다. 내 눈을 한 번 보다가 시선을 창문으로 돌렸다. 나는 알았다. 유보가 무슨 뜻인지. 4년 내내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야간 자율학습 빠진 적 없고 봉사시간 학교에서 제일 많이 채웠던 내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유보가 됐다. 담임 선생님은 그 이후로 나를 따로 부르지 않았다. 나도 먼저 가지 않았다. 6월 졸업 앨범이 나왔다. 교실에서 나눠줄 때 다들 소리를 질렀다. 야, 나 눈 감겼잖아. 여기다 잘 나왔다. 나는 내 앨범을 받아서 조용히 내 쪽 페이지를 펼쳤다. 사진은 있었다. 내가 낸 그 사진이. 그런데 사진 아래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인쇄된 글자가 있었다. 거짓말쟁이. 내가 쓴 한마디 글 자리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아니라 거짓말쟁이. 교실 안소음이 순간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귀가 먹먹해졌다. 누군가 옆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들리지 않았다. 나는 앨범을 덮었다.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봤다. 운동장에 햇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졸업식은 2월이었다. 눈이 내렸다. 부모님은 오지 않았다. 엄마는 새벽 시장에 나가야 했고 아빠는 그때 이미 우리 곁에 없었다. 나는 교복을 입고 혼자 식장에 들어갔다. 졸업장을 받았다. 박수를 쳤다. 사진을 찍자는 애들의 무리에 끼지 않았다. 끼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었다. 그냥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다. 역까지 걸어갔다. 버스를 타도 됐는데 그냥 걸었다. 20분쯤 걸렸다. 눈이 구두 안으로 스며들었다. 발이 젖었다. 기차는 서울행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볼펜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딱 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펜을 내려놓았다. 일기장을 덮었다. 기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마을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눈 덮인 논,
낮은 지붕들, 한 번도 나를 편들어주지 않았던 그 하늘이 다 멀어졌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유리가 차가웠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일기장을 덮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기장 표지 안쪽 포켓에 내가 넣지 않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를 꺼냈다. 접혀 있었다. 2번. 조심스럽게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접어둔 것처럼. 펼쳤다. 글씨가 작았다. 여자 글씨였다. 서연아, 나는 네가 옳았다는 걸 안다.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잘 가. 서명은 없었다. 창밖을 봤다. 기차는 이미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눈 덮인 들판이 이어졌다. 누구의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떠올랐다. 하지만 그 이름을 지금 여기서 붙잡고 싶지 않았다. 종이를 다시 접었다. 일기장 포켓에 도로 넣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서울은 냄새부터 달랐다. 지하철 출구를 나서자마자 매연과 튀김 냄새와 사람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배낭 하나에 현금 43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가 새벽에 몰래 넣어두신 것이었다. 메모는 없었다. 그냥 돈만 고시원을 구했다. 신림동이었다. 보증금 없이 월 25만 원. 방은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로 꽉 찼다. 벽이 너무 얇아서 옆방 사람이 기침하면 들렸다. 밤마다 누군가의 알람이 새벽 4시에 울렸다. 처음 일주일은 그 소리에 깼다. 2번째 주부터는 익숙해졌다. 야간대학에 등록했다. 보건행정학과. 낮에는 돈을 벌어야 했다. 병원 보조원 자리를 구한 건 등록하고 열흘 뒤였다. 강남 쪽 대형 병원이었다. 면접은 5분도 안 걸렸다. 이전 경력 있어요? 없습니다. 체력은요? 자신 있습니다. 새벽 6시 출근인데 괜찮아요. 네, 그게 다였다. 첫날 선임 언니가 카트를 끌며 나를 데리고 다녔다. 이름은 최미순. 42살, 말이 많지 않았다. 이건 소독걸레, 이건 일반. 절대 바꿨으면 안 돼. 알지? 네. 환자 이송할 때 침대 나간 먼저 올려. 안 올리면 나중에 네 잘못 돼. 네. 식판은 호실부터 시작해. 거기 할머니가 제일 예민해. 나는 받아 적었다. 작은 수첩에. 미순 언니가 그걸 보더니 한마디 했다. 적어봤자 몸이 기억해야 해. 틀린 말이 아니었다. 손이 트기 시작한 건 3주 뒤였다. 소독제를 쓰는 횟수가 하루에 수십 번이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다. 엄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 옆이 갈라졌다. 겨울 공기가 그 틈으로 파고들었다. 글씨를 쓸 때마다 아팠다. 동기들이 처음 나를 봤을 때의 표정을 기억한다. 학과 MT 공지가 붙었을 때였다. 강의실 복도에서 동기 한 명이 나를 흘깃봤다. 야, 쟤 낮에 어디서 일한다고 했지? 병원 어딘가? 청소해?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들으라고 한 건지 그냥 무신경한 건지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강의실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았다. 교수님이 들어오기 전까지 교재를 펼치고 전날 못 읽은 부분을 읽었다. 손마디가 쑤셨다. 그래도 읽었다. 병원 안에서 나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침대에 누우면 달라졌다. 밖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했다. 무너졌다. 솔직해졌다.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누가 자기를 싫어하는지를, 무엇이 두려운지를 그 말들을 나 같은 사람한테 했다. 청소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 나는 들었다. 일부러 귀 기울인 게 아니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말들이 흘러 들어왔다. VIP 병동은 달랐다. 거기는 조용했다. 꽃 냄새가 났다. 복도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없었다. 환자들의 보호자들은 정장을 입고 왔다. 명함을 주고받았다. 복도 창가에서 전화를 했다. 나는 그 옆을 지나며 들었다. 이름, 직함,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 기억했다. 적지 않았다. 그냥 기억했다. 그 노인이 실려 온 건 3월 초의 일이었다. 오후 2시쯤이었다. 응급으로 올라온 거였다.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내가 이송대기를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다.
VIP 사무실, 검사실, 이송, 빨리. 서둘렀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의료진 말고 남자가 한 명 있었다. 30대 초반쯤. 코트를 입은 차였다. 막 달려온 것처럼 숨이 약간 가빠 보였다. 침대에 누운 노인은 얼굴이 창백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송 침대를 붙이려는 순간 노인의 손이 움직였다. 내 손목을 잡았다. 힘이 없는 손이었다. 그런데 놓지 않았다. 나는 멈췄다. 억지로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손을 빼지 않았다. 얼마나 있었을까? 1분도 안 됐을 것이다. 노인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졌다. 검사실로 가야 했다. 의료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침대를 밀기 시작했다. 복도를 나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였다. 저기요. 멈췄다. 돌아봤다. 남자가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뭔가 말을 고르는 것 같았다. 짧은 침묵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가 당신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목소리가 낮았다. 그런데 또렷했다. 고맙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한 번 숙였다. 그리고 침대를 밀고 걸어갔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게 아니었다. 그런데 그 말은 달랐다. 뭔가 나를 제대로 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 남자의 이름이 이준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노인이 강원도 일대 리조트와 의료재단을 손에 쥔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날의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카트를 끌고 돌아왔다. 손이 여전히 트고 아팠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덜 아픈 것 같았다. 7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것을 버렸다. 서울 본원 응급실에서 3년, 재활병동에서 2년, 그리고 외래 처치실에서 2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야간 수업으로 의료행정 과정도 마쳤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냥 손이 멈추지 않았다. 뭔가를 쥐고 있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떠올렸기 때문에. 자원 발령 신청서를 낸 건 2년 전 겨울이었다. 총무과 담당자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강원도 쪽이요. 거기 오지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 본원에 계속 계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경력도 있으시고. 나는 잠깐 창밖을 봤다. 그날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담당자는 더 묻지 않았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리조트 병설 의무실은 작았다. 처치대 2개, 약품 선반, 링거 거리 하나. 창문이 서쪽을 향해 있어서 오후가 되면 산 그림자가 진하게 들어왔다. 나는 그 창문이 마음에 들었다. 소독약 냄새 대신 가끔 소나무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서울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다. 이준혁이라는 이름은 재단 명패에서 자주 보였다. 이준혁 의료재단 이사장, 이준혁 그룹 회장 직무대행. 이후에는 그냥 회장. 그 이름과 얼굴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안 건 재단 업무회의에서였다. 나는 회의실 한쪽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다. 기억이 났다. 7년 전 복도 낮은 목소리. 아버지가 당신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는 나를 못 알아봤을 것이다. 나는 그냥 서류를 계속 정리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그가 멈췄다. 이무실 직원이죠?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김서연 씨 이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잠깐 굳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아버지 입원하셨을 때.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추궁하는 것도 아니었고 반갑다고 과장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래 있을 건가요? 이쪽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는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그 뒤로 몇 번 더 마주쳤다. 그는 격식 없이 말을 걸었고 나는 선을 지켰다. 이쪽 겨울은 서울보다 훨씬 춥죠? 라고 물으면 네 그렇더라고요. 라고 대답하는 시기였다. 길어지지 않게 했다. 그것이 나한테 맞는 거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12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의무실 창문에 하얀 것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나는 약품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퇴근까지 30분 남아 있었다. 문이 열렸다. 이준혁이었다. 코트 어깨에 눈이 쌓여 있었다.
얼굴이 약간 찌푸려져 있었다. 그리고 걷는 방식이 이상했다. 왼발에 힘을 빼고 있었다. 앉으세요. 내가 먼저 말했다. 그는 말없이 처치대에 앉았다. 어디서요? 슬로프 끝에서 신발이 얼어 있었나 봐요. 발목을 살폈다. 붓기 시작하고 있었다. 골절은 아닌 것 같았다. 인대 손상 쪽이었다. 많이 걸으셨어요?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그걸 걸어오셨어요. 뛰면 더 아플 것 같아서요. 나는 말을 아꼈다. 냉찜질 팩을 꺼내 수건에 쌌다. 발목 아래에 받침을 댔다. 붕대를 감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 눈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세요. 20분. 네. 정적이 흘렀다. 나는 남은 재고 정리를 마저 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기억해요. 처음 왔을 때. 네. 많이 달라졌네요. 나는 클립보드에 기록을 적다가 잠깐 손을 멈췄다. 뭐가요? 그때는 뭔가 쫓기는 것 같았는데 솔직한 말이었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가 창밖을 봤다. 나도 창밖을 봤다. 눈이 소나무 위에 쌓이고 있었다. 산 전체가 조용히 흰색으로 덮여갔다. 여기 좋아요? 네. 서울 본원에 있어도 됐을 텐데. 나는 붕대 끝을 고정하던 손을 멈췄다. 그 질문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왜 왔냐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다. 7년 동안 내가 스스로에게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나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기다리는 게 있어서요. 그가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무슨 말을 할 것 같았다. 왜요? 라든가 뭐려? 라든가.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다시 창밖을 봤다. 눈이 내렸다. 우리는 한동안 그 눈을 같이 봤다. 말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소독약 냄새와 소나무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20분이 지났다. 나는 냉찜질팩을 치우고 마무리를 했다. 이틀은 무리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올라가는 거 삼가시고. 알겠어요. 그가 내려서려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팔꿈치를 잡았다가 바로 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코트를 집어들었다. 문을 나가다가 멈췄다. 뒤를 돌지는 않았다. 기다리는 게 뭔지 나중에 말해 줄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눈소리만 남았다. 아니, 눈에는 소리가 없었다. 그냥 조용했다. 그런데 의무실 안이 아까보다 훨씬 조용한 것 같았다. 나는 처치대 위를 닦았다. 기다리는 게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게 뭔지 그날은 나도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미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창밖에 눈이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내 전화기가 울렸다. 번호를 확인했다. 서울 번호였다. 나는 모르는 번호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느려졌다. 받기 전에 잠깐 이유도 모르게 멈췄다. 받았다. 여보세요. 그 서연아? 목소리였다. 오래된 목소리. 기억 속 어딘가에 눌러놓은 것 같은. 나 수진이야. 오정수진. 기억해? 기억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 박지수랑 항상 붙어 다니던 애. 그렇다고 나쁜 애는 아니었다. 그냥 지수 옆에 있던 애. 기억해.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번호는 경숙이한테 받았어. 근데 있잖아. 다음 달에 동창회 있는 거 알아? 나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창회? 지수가 기획했어. 강원도 리조트래. 꽤 좋은 데더라고. 있잖아. 단체 문자 못 받았어. 지수가 다 뿌렸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아, 그래? 그럼 곧 올 거야. 나는 서연이 네가 올지 궁금해서 먼저 전화해봤어. 잠시 침묵이 있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소리 없이. 두껍게. 나도 가고 싶다. 진짜? 잘 됐다. 같이 가면 좋겠다. 있잖아. 나 솔직히 말할게. 지수가 요즘 좀 많이 달라졌어. 예전이랑. 그러니까 그냥 네가 걱정돼서. 나는 웃지 않았다. 표정을 만들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걱정 안 해도 돼. 나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2분쯤 지났을 때였다. 진동이 왔다. 단체 문자였다. 발신인 이름이 떴다. 박지수. 문자를 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 고등학교 졸업 15주년 동창회를 기획했어요. 이번엔 특별하게
강원도 프리미엄 리조트에서 하룻밤 보내는 걸로. 제가 아는 곳인데 뷰가 진짜 미쳤거든요. 참석 여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회신 주세요. 많이 와야 더 재밌어요. 나는 화면을 보며 가만히 있었다. 손가락이 천천히 문자 화면 위에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소리 없이 혼자서. 드디어 그 생각 딱 하나였다. 박지수가 강원도 리조트를 고른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강남구 대치동 전용 면적 50평 아파트에 살았다. 남편 최민주는 중견건설사 임원이었다. 12살 딸은 영어 유치원을 거쳐 지금은 국제학교 대기 중이었고 지수의 SNS에는 이 모든 것이 빠짐없이 올라와 있었다. 샤넬 클래식 플랩 사진에 800개의 좋아요, 발리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에 1200개, 딸아이 교복 사진에 500개. 숫자들은 지수에게 공기 같은 것이었다. 없으면 숨을 못 쉬는. 그런데 사실 집 안에는 숫자로 안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민준이 밤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술 냄새는 예전보다 강해졌다. 식탁에서 대화가 줄었다. 지수가 먼저 말을 걸면 민준은 짧게 대답하고 폰을 봤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하나 더 샀다. 민준의 회사는 3년 전부터 이준혁 그룹의 하청 계열사에 납품 계약을 따내려 공을 들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담당자 라인을 통해 접근했다. 안 됐다. 다음에는 업계 인맥을 통해 자리를 만들었다. 흐지부지 됐다. 작년에는 경조사 챙기기까지 했다. 그래도 안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준이 지수에게 말했다. 이준혁 그룹 직접 연줄이 있으면 달라. 그 회장이 워낙 사람을 안 만나니까. 지수는 그 말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 리조트를 떠올렸다. 이준혁 그룹 계열 리조트, 지방사업체 중 하나, 직원 연수나 상류층 행사에 종종 쓰이는 곳. 지수가 이 리조트를 처음 안 건 작년 겨울 잡지 기사에서였다. 이준혁 회장이 직접 설계에 관여한 힐링 리조트라는 타이틀, 그 줄 하나를 지수는 메모해뒀다. 리조트 예약을 넣으면서 지수는 운영사 측에 슬쩍 물어봤다. 본사 직원이나 그룹 측 관계자가 가끔 오는지. 답은 모호했다.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하지 않는, 그걸로 충분했다. 지수는 동창회 날짜를 잡았다. 2월 두 번째 주 금요일. 동창회를 기획하면서 지수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김서연? 정확히는 생각했다. 근데 그냥 넣었다. 단체 문자에 어차피 안 올 것 같아서. 고등학교 졸업 후 서연이 어떻게 됐는지 지수는 대략 알고 있었다. 경숙이한테 들은 거였다. 서연이 걔 강원도 어디 작은 병원인가에 있다더라. 보조원인가 잘 모르겠어. 지수는 그 말을 듣고 딱 한 가지 생각을 했다. 역시. 그때부터 알아봤어. 기억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 서연이 성적이 좋았다. 선생님들이 칭찬했다. 한 번은 교내 발표에서 서연이 이름이 불렸는데 박수가 컸다. 그게 싫었다. 그냥 싫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 애가 저렇게 인정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감각. 그래서 지수는 몇 가지 일을 했다. 교무실에 익명으로 민원을 넣었다. 장학금 관련해서. 내용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굳이 떠올리지 않았다. 그냥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았으니까.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은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니까. 서연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거고. 동창회 이틀 전 지수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SNS를 열었다. 피드에 동창들 댓글이 달려 있었다. 지수야, 완전 기대돼. 리조트 대박인 것 같던데 유유 역시 지수 강원도라니 낭만이다. 지수는 한 댓글 한 댓글 하트를 눌렀다. 속도가 일정했다.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속도로. 민주는 출근 전 코트를 입으면서 말했다. 이번 동창회 리조트 운영사 쪽 사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 좀 해줘. 알아서 할게. 민준이 나갔다. 지수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놨다. 소리가 조금 컸다. 그날 밤 나는 이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 울렸다. 서연 씨. 목소리가 먼저 왔다. 이름 2글자. 그게 전부였는데 이상하게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리조트 동창회 행사 잡혔어요. 알고 있어요. 언제 오실 거예요? 잠깐 간격이 있었다. 그날 밤에 알겠어요. 나는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다. 이준혁 씨. 네. 오시면 아무것도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네, 그렇죠. 그거면 돼요. 저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창밖을 봤다. 눈이 아직 오고 있었다. 쌓이고 있었다. 2월 두 번째 주 금요일까지 아직 이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박지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리조트 측에 문자를 넣고 있었다. 본사 관계자와 만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그 리조트의 진짜 주인이 이미 내게 전화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2주였다. 동창회 날짜가 확정된 뒤부터 나는 퇴근 후에 의무실 구석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이라고 해봤자 접이식 플라스틱 테이블이었다. 형광등이 하나 깜빡였고 나는 그냥 뒀다. 고칠 시간이 없었다. 파일을 폈다. 첫 번째 파일에는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어있었다. 박상철 선생님, 지금은 제주에서 귤 농사를 짓는다고 했다. 전화를 드렸을 때 선생님은 잠깐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씀하셨다. 서연이 너였구나. 그 투서. 네,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 네가 그럴 애가 아닌데? 근데 그때는 문서가 있으니까 글씨도 달랐는데 내용이 구체적이라서. 누가 썼는지 아세요? 또 침묵이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당시 학생부에서 나한테 살짝 귀띔 해준 애가 있었어. 박지수. 그 애가 먼저 서연이가 선생님을 욕했다고 하던데요. 하고 왔거든. 그때는 몰랐지. 그게 복선이었다는 걸. 나는 녹음 버튼을 누른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꼈다. 선생님, 혹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녹음해도 될까요? 되지. 나도 오래 마음에 걸렸으니까. 파일은 4분 20초짜리였다. 나는 12번을 들었다. 두 번째 파일은 졸업 앨범 원본 수정 기록이었다. 당시 우리 반 앨범 편집을 담당했던 친구가 있었다. 한지영. 지금은 부산에서 인쇄소를 운영한다. 오래전부터 연락이 닿았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냥 어느 날 내가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지영아, 오래됐다. 나 서연이야. 서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앨범 파일 혹시 원본 아직 있어? 뜸이 있었다. 지영이는 한참 있다가 답했다. 있을 거야. 나 그거 백업 습관이 있어서. 근데 왜? 보면 알아. 내 사진 페이지 한 번만 열어봐 줄 수 있어? 지영이는 다음 날 연락이 왔다. 서연아, 이거 수정 기록 남아있어. 누가 파일 열었는지 날짜랑 같이. 누구야? 편집 권한 있던 사람이 3명이었는데 나 반장이었던 이동현이 그리고 박지수. 나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잠깐 창밖을 봤다. 눈이 오고 있었다. 그날도? 지영아, 그 파일 캡처해서 보내줄 수 있어? 근데 서연아,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가지고 있을 거야. 알겠어. 세 번째는 장학금 취소 공문이었다. 이건 혼자 찾았다. 모교 행정실에 정보공개 청구를 넣었다. 석 달이 걸렸다. 담당자가 바뀌고 서식이 맞지 않아 반려됐다가 다시 넣었다. 세 번째에야 겨우 왔다. 문서에는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한 자격 취소라고 적혀 있었다. 그 귀책 사유가 교사에 대한 허위 비방이었다. 서류 한 장이었다. 나는 그걸 받고 한 10분쯤 그냥 앉아 있었다. 의무실 소독 냄새가 났다. 알코올 솜 냄새. 늘 맡는 냄새인데 그날은 유독 강하게 느껴졌다. 울지는 않았다. 그냥 종이를 한번 쓸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지금 여기서 울어봤자 아무도 되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그것들을 법적으로 쓸 생각이 없었다. 변호사에게 가져가지도 않을 것이었다. 고소장을 쓰지도 않을 것이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였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 박지수를 빛나게 만들었던 그 무대 위에서 그 무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동창회 전날 밤이었다. 의무실 비품 창고를 정리하다가 나는 멈췄다. 붕대 박스가 칸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나는 그걸 밀어 넣으면서 이상하게 그 감각이 오래 남았다. 박스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 딱 들어맞는 소리. 나는 의무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하였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다. 어딘가에서 난방 파이프가 낮게 소리를 냈다. 끄끄. 오래된 건물 소리. 나는 손을 배 위에 얹었다. 내일 나는 그 연회장에 있을 것이다. 보조원 유니폼을 입고 카트를 끌고 유리잔을 닫고 박지수는 나를 볼 것이다. 비웃을 것이다. 어쩌면 한마디 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그냥 받아낼 것이다. 이준혁은 밤에 올 것이다.
그는 경호원 둘을 데리고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로 걸어올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눈을 감지 않은 채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소리 지르지 않을 거야. 와이프 소리가 한 번 더 울렸다. 울지도 않을 거야. 창문이 흔들렸다. 바람이 왔다는 뜻이었다. 그냥 서 있을 거야.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그런데 멈추지 않고. 나는 천장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다. 이준혁이 마지막 통화에서 했던 말이 아니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기 직전 아주 짧은 숨소리 같은 게 있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춘 것 같은. 나는 그게 뭔지 물어보지 않았다. 내일 알게 될 것 같았다. 눈은 계속 내렸다. 2월 두 번째 주 금요일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각 강남 아파트 24층에서는 박지수가 옷장 앞에 서 있었다. 내일 뭘 입을지를 고르면서. 그녀의 손이 진홍색 드레스에서 멈췄다. 이 자리에 여왕처럼 딱 그렇게. 동창회 당일 아침부터 눈은 멈추지 않았다. 리조트 주차장에 차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한 건 오후 4시쯤이었다. 나는 의무실에서 소독 거즈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문으로 차들이 보였다. 외제차들이 많았다. 검은색이 많았다. 나는 거즈를 접었다. 또 접었다. 손이 떨리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오후 5시 리조트 본관 쪽에서 로비 스피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환영 음악 같은 것. 현악 사중주였다. 이런 산골 리조트에 현악 사중주라니. 누군가 돈을 많이 썼다는 뜻이었다. 아마 박지수일 것이다. 오후 6시 나는 근무복을 입고 의무실 카트를 끌고 연회장 인근 복도에 배치됐다. 행사 중 응급 상황 대비 대기 근무. 리조트 측에서 정한 자리였다. 나는 그냥 복도 끝쪽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동창들이 들어왔다. 웃는 얼굴들. 서로를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오랜만이야. 어머, 살 빠진 거 아니야. 아니야, 쪘어. 그런 소리들. 나는 유리잔 트레이 옆에 서서 잔을 닦았다. 그게 내 할 일은 아니었지만 손을 뭔가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저 사람.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저거 서연이 아니야. 나는 잔을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진짜? 어디? 저기 저 가운데 복도.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수진이었다.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던, 지금은 머리를 짧게 잘랐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서연아? 응. 어머, 여기서 일해? 응. 여기 의무실에 있어. 이수진은 잠깐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뒤를 돌아봤다. 뒤에 2~3명이 더 있었다. 야, 진짜 서연이다. 어머, 그렇네. 사람들 눈이 내 근무복 위아래를 훑었다. 흰색 유니폼, 가슴 왼쪽에 리조트 로고, 카트 위에 의약품 파우치. 그 눈빛이 뭔지 나는 알았다. 그리고 그때 연회장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서연아, 박지수였다. 그녀는 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연회장 입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또렷한 목소리로. 크게. 여기서 일해. 정소부로 웃음이 터졌다. 가볍고 빠르고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어머, 세상에. 진짜야. 박지수는 내 옆까지 걸어왔다. 향수 냄새가 왔다. 달콤하고 무거운 그런 종류의 향수. 아이고, 오늘 다들 여기서 동창회 하는데 너는 여기서 일하고 있구나. 얼마나 반가워. 그녀는 웃었다. 눈 주변에 주름이 잡히는 진짜 웃음이 아니었다. 입만 웃는 그런 것. 나는 유리잔을 다시 들었다. 여기서 일해. 박지수가 옆을 돌아봤다. 야, 얘 기억해?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한다고 했잖아. 장학금 받았다가 무슨 일 있어서 취소됐다고 했던. 아, 맞다. 누군가 대꾸했다. 역시 그때부터 달랐어. 그 말이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잔을 닦았다. 섬유가 유리에 닿는 소리. 그것만 들렸다. 박지수는 잠깐 더 내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뭔가 재미없다는 듯이 몸을 돌렸다. 어서들 들어와요. 오늘 좋은 거 많이 준비했어. 그녀가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같이 멀어졌다. 복도에 나 혼자 남았다. 유리잔 하나가 내 손에 있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한 가지만 이상했다. 박지수가 뒤돌아서 걸어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아무것도. 마치 내가 이미 이 장면을 오래전에 다 겪고 끝낸 것처럼.
나는 잔을 트레이에 내려놓았다. 민주는 입장할 때 나를 봤다. 나는 알아챘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짙은 회색 재킷을 입고 머리를 옆으로 넘기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연회장 안에서 음악이 바뀌었다. 경쾌한 팝 음악으로. 잠시 후 건배사 소리가 들렸다. 박지수 목소리였다. 자, 오늘 이렇게 모인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건배. 박수 소리가 터졌다. 나는 복도 끝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천장을 봤다. 복도 형광등이 조금 깜빡였다. 이 리조트 건물이 오래됐다는 증거였다. 오후 8시가 지나고 9시가 지났다. 연회장 안에서는 계속 웃음소리가 났다. 노래도 불렀다. 고등학교 때 반가를 불렀다. 나는 그 가사를 기억했다. 밖에서 들으면 가사보다 리듬만 들렸다. 나는 카트를 복도 벽에 밀어붙이고 바닥에 등을 기댔다. 눈이 피곤했다. 눈을 감지는 않았다. 10시가 넘어서 의무실 쪽에서 동료 직원이 교대 점검을 하러 왔다. 이상 없어요. 네. 조용해요. 추가로 1시간 더 대기해요. 행사 종료가 늦어진대요. 알겠어요. 직원이 돌아갔다. 1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이준혁이 온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 문자에서 말한 시간이 있었다. 정확히는 말하지 않았다. 밤에 갈게요라고만 했다. 그런데 나는 알았다. 그가 11시쯤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왜 아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15해 동안 그를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거리를 두고 연락을 끊고 또 닿고 또 멀어지면서 그 시간 동안 나는 그의 리듬 같은 것을 배웠다. 11시 30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유리잔을 들었다. 닦았다. 그때 폰이 진동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는 잔을 내려놓고 폰을 꺼냈다. 화면에 이름이 떴다. 이준혁. 문자였다. 도착했어요. 들어갈까요? 나는 복도 끝을 봤다. 연회장 쪽 방향 박지수가 있는 곳. 웃음소리가 여전히 새어나오는 곳. 그리고 나는 답장을 썼다. 네, 지금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카트 손잡이를 잡았다. 심호흡은 하지 않았다. 그냥 섰다. 복도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였다. 그리고 리조트 현관 쪽에서 아주 멀리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열리는 소리는 작았다. 그런데 연회장 안으로 그 소리가 전해졌다. 공기가 바뀌는 것처럼. 리조트 총지배인이 복도를 뛰었다. 뛴다는 표현이 맞지 않았다. 걸음이 너무 빠르면 품위가 없어 보이니까. 하지만 그는 뛰고 있었다. 구두 소리가 타일 바닥을 두드렸다. 탁탁탁. 빠르고 짧게 연회장 문이 열렸다. 경호원 2명이 먼저 들어섰다. 검은 코트, 짧게 자른 머리. 두 사람 다 시선이 방 전체를 한 번에 훑었다. 조용했다. 소리 없이. 그런데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시선을 느꼈다. 웃음소리가 멈췄다. 잔을 들고 있던 손이 내려갔다. 누군가 술병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유리가 나무에 닿는 소리. 작은데 선명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다. 이준혁. 짙은 네이비 코트, 단추는 열려 있었다. 넥타이는 없었다. 머리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다. 눈보라 속에서 걸어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뺨에 차가운 공기가 남아 있었다. 가까이 있었다면 느낄 수 있는 온도. 그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총지배인이 허리를 굽혔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아주 조금. 그 사람은 아마 자신이 떨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이준혁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말은 없었다. 동창회 테이블 쪽에서 의자 소리가 났다. 최민준이 일어섰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완전히 섰다.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목이 막혀 있었다. 어깨가 굳어 있었다. 대기업 임원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소리로 웃던 사람이 지금 허리를 직각으로 구부리고 있었다. 박지수도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그녀는 드레스 치맛자락을 손으로 잡아 정리했다. 자동으로 하는 동작처럼. 몸이 먼저 움직이고 머리가 나중에 따라간 것 같았다. 그녀도 허리를 숙였다. 연회장 안에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다. 도미노처럼 한 명씩. 의자 소리,
발소리, 옷 스치는 소리가 겹쳐서 났다. 나는 카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준혁의 시선이 방 전체를 지나쳤다. 테이블을 보지 않았다.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 그가 걸었다. 방향이 분명했다. 연회장 한쪽 구석, 청소 카트 옆,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구두 밑창이 바닥을 밟는 소리, 일정하고 느렸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가 내 앞에 섰다. 코트에서 차가운 바람 냄새가 났다. 눈 맞은 모직 냄새. 그리고 익숙한 것.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그가 나를 봤다. 표정이 없지 않았다. 표정이 있었다. 그런데 읽기 어려웠다. 눈가가 약간 풀려 있었다. 먼 길을 달려온 사람의 눈. 그가 조용하게 말했다. 많이 기다렸죠? 방 안이 숨을 멈췄다. 나는 그를 봤다. 조금요. 그게 전부였다. 그가 가볍게 웃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작았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간 것. 눈이 심했어요. 고개 길이 막힐 뻔했어. 알아요. 옛 창문으로 봤어요. 걱정했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조금요. 그가 또 웃었다. 이번엔 조금 더. 방 안의 공기가 이상했다. 아무도 앉지 않았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목소리가 났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저기 회장님, 박지수였다. 그녀가 반걸음 앞으로 나왔다. 드레스 위에 두른 숄을 고쳐 잡고 있었다. 손가락이 숄 끝을 꽉 쥐고 있었다. 혹시 서연이를 아세요? 방 안이 더 조용해졌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몰랐는데 가능했다. 이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박지수를 봤다. 처음으로. 그때까지 그는 방 안에 어떤 사람도 정면으로 본 적이 없었다. 들어오면서도, 걸어오면서도, 인사를 받으면서도. 지금 그가 박지수를 봤다. 표정이 없었다. 정확히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얼굴이었다. 차갑다는 것과 달랐다. 그냥 비어 있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의 얼굴. 그가 대답하지 않았다. 1초, 2초. 박지수의 손가락이 숄을 더 세게 쥐었다. 그리고 이준혁이 나를 다시 봤다. 자리 있어요? 서서 얘기하기엔 좀 길 것 같아서. 나는 카트 옆에 둔 의자를 가리켰다. 보조 의무실 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러죠. 그가 움직이려 했다. 그 순간 민준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회장님, 저 최민준입니다. 한성물류 영업본부장으로. 이준혁이 걸음을 멈췄다. 민준을 봤다. 알아요. 그게 전부였다. 민준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이준혁이 다시 걸었다. 나와 나란히 연회장 문 쪽으로. 방 안의 사람들이 길을 텄다. 자연스럽게.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양쪽으로 물러섰다. 구두 소리 2개가 바닥에 울렸다. 그의 것과 내 슬리퍼 소리. 우리가 문을 나가기 직전이었다. 박지수의 목소리가 다시 났다. 이번엔 더 낮았다. 거의 혼잣말 같았다. 어떻게 된 거야? 저 둘이?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준혁도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복도 형광등이 우리를 비췄다. 차갑고 흰빛. 이준혁이 잠시 멈춰 서서 코트 단추 하나를 잠갔다. 이 리조트 난방이 약하네요. 네, 오래된 건물이에요. 서연 씨는 춥지 않아요. 나는 유니폼 소매를 당겼다. 익숙해졌어요. 그가 나를 봤다. 그 눈빛에 뭔가 있었다. 말하지 않은 것, 아직 꺼내지 않은 것.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그것을 꺼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그냥 걷기만 했다. 복도 끝, 보조 의무실 쪽으로. 그리고 연회장 안에서는 지금쯤 모두가 다시 앉았을 것이다. 아니, 아직 서 있을 것이다. 아무도 먼저 앉지 못하고 박지수는 창가 쪽에 서서 복도를 보고 있을 것이다. 숄을 쥔 손을 풀지 못한 채로 복도는 조용했다. 연회장 문이 완전히 닫히자 바깥 소리가 뚝 끊겼다. 안에서 나던 유리잔 소리, 낮은 웅성거림, 누군가 헛기침하는 소리까지 전부. 남은 건 형광등 소리뿐이었다. 아주 작은 소리, 익숙한 사람만 듣는 소리. 나는 5년째 그 소리를 들으며 복도를 걷고 있었다. 이준혁이 내 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보폭을 줄이고 있었다. 내게 맞추는 것이었다. 저 아까 한 말이요?
그가 먼저 꺼냈다. 뭔 말이오? 연 회장에서 신뢰한다고 한 말. 나는 계속 걸었다. 들었어요. 듣기 불편하셨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불편하지 않았다. 그런데 편하지도 않았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다. 오래된 상처가 갑자기 따뜻한 것에 닿았을 때처럼 따뜻한 게 오히려 더 아린. 아니요. 그럼요. 그냥 실감이 안 났어요. 복도 창문에 눈이 붙어 있었다. 창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흰 것뿐이었다. 강원도 2월의 눈보라는 그런 것이었다. 세상을 지워버렸다. 이준혁이 멈췄다. 나도 멈췄다. 그가 나를 봤다. 연 회장에서 봤던 그 눈빛. 아직 꺼내지 않은 것을 담고 있는. 서연 씨. 네? 저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많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무실에서요. 아버지가 검사 기다리는 동안 그냥 얘기 많이 하셨대요. 서연 씨가 옆에 있어줬다고? 이준혁의 아버지. 이 리조트 인근 병원에 2달 입원해 계셨던 분. 내가 주말마다 의무실 값을 대신 받으러 가던 곳. 그 병실 복도에서 처음 마주친 노인.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다. 그 다음엔 차를 나눠 마셨다. 그 다음엔 이야기가 시작됐다.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나는 그냥 들었다. 많이 드셨어요. 그 밤에 드시던 귤. 내가 말했다. 이준혁이 조금 굳었다. 귤요? 네. 주머니에 항상 귤 하나씩 갖고 계셨어요. 껍질 절반만 벗겨서. 다 못 드셨는데 또 꺼내시고.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맞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요. 귤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이준혁이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꺼낸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손을 넣은 것이었다. 아버지가. 그가 다시 말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 보조원한테 잘해줘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그 말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랐다. 대단한 사람. 나는 병원 청소부라는 말을 오늘 밤 5번쯤 들었다. 아니, 더 들었을 것이다. 세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노인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눈물을 참지 않았다. 그냥 눈물이 나지 않았다. 너무 오래 참아서 아예 잘 나오지 않는 것처럼. 과찬이에요. 과찬이 아니에요. 이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알아요. 서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그를 봤다. 얼마나 알아요? 많이요. 어디까지요?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장학금 얘기? 가슴이 한 번 조였다가 풀렸다. 아버지한테 들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조사했어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회장님이 왜 그런 걸 조사해요? 서연 씨를 만나기 전에요. 이 리조트 의무실 인력 배치 확인하면서 그냥 이름 하나 찾았는데. 그가 말을 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장학금 탈락 사유가 허위 투서로 기록돼 있었어요. 교육청 오래된 파일이에요. 거기 이름이 있었어요. 지수 씨 이름이.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오래전 일이었다. 18살의 일. 나는 그 서류를 들고 교무실 앞에 서 있었다. 선생님은 내 눈을 못 봤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때도 울지 않았다. 오늘 밤 말할 수 있었는데. 이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안 하셨잖아요. 네. 왜요? 나는 창밖을 봤다. 흰 눈만 가득한 창문. 이미 충분했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봤잖아요. 그 얼굴들. 봤어요. 그걸로요. 이준혁이 내 옆에 와서 창문 쪽을 함께 봤다.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복수요. 나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한 번 굴렸다. 저는 제 이름을 되찾고 싶었어요. 복수랑은 달라요. 차이가 뭐예요? 다제 복수는 상대한테 뭔가를 주는 거예요. 내 시간이랑 내 마음을. 저는 그걸 안 주고 싶었어요. 이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복도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오래된 건물이었다. 이 리조트는 전기 배선도 낡았다. 나는 그것도 알고 있었다. 서연 씨.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금이요? 지금이 아니어도 돼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오래 기다렸어요. 사실 나는 그를 봤다. 그는 코트깃을 한번 바로잡았다. 고개를 살짝 숙였다. 잠깐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었다.
리조트 회장도 아니고 경호원을 옆에 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언가를 오래 품어온 사람의 얼굴. 저 잠깐 나가도 될까요? 내가 먼저 말했다. 이준혁이 나를 봤다. 밖이요? 눈 오는데. 조금만요. 바람 쐬고 싶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걸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들어왔다. 눈 냄새가 났다. 흙 냄새 섞인 차갑고 깨끗한. 나는 그 안에 서 있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아무도 내 뒤에서 비웃지 않았다. 아무도 내 등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았다. 나는 그냥 서 있었다. 손을 내밀자 눈이 손바닥에 내려앉았다. 쌓이지 못하고 녹았다. 또 내렸다. 또 녹았다. 그 순간 비상구 쪽 복도 안에서 발소리가 났다. 하나가 아니었다. 발소리가 둘이었다. 나는 손을 천천히 내렸다. 돌아보지 않았다. 눈이 계속 내렸다. 서연 씨, 이준혁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또 다른 발소리. 조금 무거운 리조트 직원용 부츠 소리. 경호원 한 명이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이준혁이 혼자 나왔다. 손에 코트를 들고 있었다. 내 것이 아닌 그의 외투 중 하나였다. 짙은 우출 소재. 접어서 들고 있었다. 많이 춥겠는데. 그가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뒤로 걸어와서 그 코트를 조용히 어깨에 걸쳐줬다. 억지로 입히려 하지 않았다. 그냥 올려놓았다. 코트가 묵직하게 어깨를 눌렀다. 울 특유의 따뜻한 냄새가 났다. 오래된 모직 냄새, 사람 온기가 약간 남아있는. 나는 그 무게를 그대로 받았다. 그가 내 옆에 섰다. 거리는 한 발짝 반 정도,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눈이 그의 어깨 위에도 내렸다. 그는 털지 않았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났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었다. 강원도의 겨울바람은 종류가 달랐다. 서울바람처럼 건물 사이를 비집고 오는 게 아니라 산 전체가 한꺼번에 숨을 내쉬는 것 같은 소리. 이준혁이 입을 열었다.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눈이 내리는 쪽을 봤다. 무슨 말을요? 안에서요. 박지수 씨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잠깐 생각했다. 말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됐다는 게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준혁이 고개를 약간 돌렸다.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정면을 봤다.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 질문이 차가운 공기 속에 잠깐 떠 있었다. 나는 손바닥을 다시 내밀었다. 눈이 또 내려앉았다. 이번에도 금방 녹았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그게 목적이었으면 진작에 방법이 있었어요. 그 사람 남편이 어떤 회사에 있는지도 알았고 무슨 계약을 따내려는지도 알았고 진작에 회장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했으면 제가 뭐가 달라져요. 이준혁이 조용히 있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일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다 말하면 길어요. 근데 제일 오래 남은 건 사건이 아니라 느낌이에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결국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 그게 15해 동안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눈이 더 굵어졌다. 오늘 그 느낌이 없어졌어요. 이준혁이 물었다. 언제요? 나는 생각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 회장님이 제 쪽으로 걸어오셨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요? 박지수가 저를 처음 봤을 때. 그 표정이요?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웃었어요. 청소부라고. 그 웃음을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다 끝났구나. 이준혁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오래 걸렸어요. 그게 아무렇지 않아지는데. 얼마나요? 15해요. 이제 짧은 침묵이 왔다. 이준혁이 천천히 말했다. 나한테는 언젠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그를 봤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 기다리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끝나기를 기다린다고. 맞았다. 내가 그렇게 말했었다. 첫 번째 현장 방문 날, 이 리조트의 의무실에서. 그때 나는 그냥 그렇게 말하고 넘겼다. 지금 다 끝났어요. 내가 말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이제. 네.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하려고 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났다.
연 회장 비상구문이 두꺼워서 평소에는 소리가 잘 안 들렸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문틈 사이로 지나갔는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박지수 목소리였다. 민준 씨,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 낮췄지만 감추지 못한 초조함, 그리고 남자 목소리. 나도 몰라. 회장님이 명함을 안 받으셨잖아. 왜 안 받으신 거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지수야, 조용히 해. 여기 벽이 얇아. 얇으면 어때?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바람이 다시 지나갔다. 목소리가 끊겼다. 나는 서 있었다. 눈이 내렸다. 이준혁은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15해, 긴 시간이었다.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무너진 밤이 있었다. 혼자 편의점 불빛 아래 앉아있던 밤도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눈물이 나던 새벽도 있었다. 그 사람 SNS를 우연히 봤다가 핸드폰을 엎어놓고 한참 천장을 봤던 날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내려앉은 느낌이었다. 눈처럼. 쌓이지 못하고 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와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서연 씨.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나는 눈을 떴다. 추워요. 안에 들어가요. 네. 그런데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준혁도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는 잠깐 더 서 있었다. 연 회장 안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박지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였다. 뭔가 술렁이는, 회의하는 것 같은. 이준혁이 그 소리를 들으며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저 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잠깐 후에 들어갈게요. 나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 손잡이에 손을 댔다. 찬 금속 느낌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그때 이준혁이 말했다. 서연 씨. 나는 돌아봤다. 그는 눈 속에 서 있었다. 코트도 없이 눈이 어깨에 쌓이고 있었다. 다음에. 네, 천천히. 알겠어요. 나는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연 회장 안 누군가가 리조트 로비 쪽으로 급히 걸어가고 있었다. 박지수였다. 핸드백을 고쳐들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그녀가 멈췄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녀도 나도. 그녀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다음 날 아침 의무실 창문에 서리가 끼었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한 번 봤다. 얼굴이 어제와 똑같았다. 달라진 게 없었다. 그게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리조트 복도는 조용했다. 동창들 대부분은 새벽에 떠났을 것이다. 눈이 많이 쌓여서 도로가 막힌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서둘러 짐을 쌌을 것이다. 어제 밤이를 두고 더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테니까. 의무실 문을 열었다. 소독약 냄새가 먼저 왔다. 차갑고 익숙한 냄새. 나는 코트를 걸고 가운을 입고 기록 파일을 꺼냈다. 똑같은 아침이었다. 그게 좋았다. 오전에 작은 일이 하나 있었다. 리조트 직원이 무릎을 삐었다며 들어왔고 나는 붕대를 감아줬다. 그는 고맙다고 했다. 나는 천천히 걸으라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점심을 먹고 기록을 정리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동창단체 카톡방이었다. 어제 밤 이후 처음으로 메시지가 올라왔다. 오다 안전하게 들어간 사람 한 명이 올렸다. 그뿐이었다. 두세 명이 이모티콘을 눌렀다. 아무도 어제 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준혁에 대해서도 박지수에 대해서도 연 회장 안에서 있었던 일들, 빠져나가던 박지수의 뒷모습, 굳어있던 민준의 얼굴, 아무것도. 나는 카톡방을 닫았다. 며칠이 지났다. 이준혁 그룹 측에서 민준 회사에 연락이 갔다는 소식은 내가 아는 루트로 들어왔다. 사유 없는 내부 검토 중단.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업계 사람이라면 다 안다. 다시는 문을 두드리지 말라는 뜻이다. 민준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몰랐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박지수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 예전엔 거의 매일 올렸다. 강남 카페, 백화점 쇼핑백, 아이, 학교 운동회.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나한테 물어볼 것 같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다음 주 월요일 나는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다. 기록지를 꺼내고 약품 재고를 확인하고 오전 10시에 비타민 주사를 맞으러 온 리조트 투숙객을 응대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었다. 이준혁이 리조트에 오는 횟수가 늘었다. 처음엔 이틀 뒤였다.
재단 관련 서류를 검토하러 왔다고 했다. 의무실에 잠깐 들렀다. 이유는 두통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혈압을 재고 두통약을 줬다. 이게 괜찮으세요? 네, 이제 나요. 그러더니 갔다. 일주일 뒤에 또 왔다. 이번엔 허리가 좀 뻐근하다고 했다. 나는 찜질팩을 데워주었다. 그가 의무실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 동안 나는 기록을 정리했다. 15분쯤 그렇게 있다가 그가 일어났다. 고마워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무리하면 더 심해져요. 알겠어요. 그러더니 또 갔다. 나는 모른 척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왔다. 이번엔 아무 증상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다. 나는 기록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오늘은요? 그냥요? 네. 나는 펜을 내려놓고 그를 봤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 덮인 산이었다. 소나무 가지마다 하얗게 쌓인 눈이 오후 햇빛에 반짝였다. 바쁘지 않으면 좀 있다가도 되나요? 나는 잠깐 있다가 대답했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한참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의무실 창으로 오후 햇빛이 들어왔다. 바닥에 길게 그림자가 생겼다. 어디선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그가 먼저 말했다. 서울로 올라올 생각 없어요. 나는 눈을 들었다. 무슨요? 재단 본부에 자리가 있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의료 지원 사업 쪽이에요. 서연 씨가 하던 일이랑 비슷한 방향이고 규모가 클 뿐이에요. 나는 창밖을 봤다. 산이 거기 있었다. 겨울 산인데도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15년 전에 이 산을 봤다. 처음 여기 왔던 날, 아무도 내 사정을 묻지 않던 날, 산만 그냥 거기 있었다. 아직은요, 내가 말했다. 아직은 여기가 좋아요. 이준혁이 잠깐 내 얼굴을 봤다. 강원도 가요? 네, 여기서 겨울 나는 게 좋은 사람이 있긴 하죠. 전 좋더라고요. 눈 치우는 것도요. 그것도요. 그가 웃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다가 펴졌다. 그럼 저도 자주 내려와야겠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일어서며 코트를 집었다. 다음 주에 또 올 것 같아요. 두통이요? 허리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나는 기록지를 다시 들었다. 그때 가서 말씀하세요. 그가 웃으면서 나갔다. 문이 닫혔다. 의무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소독약 냄새, 환풍기 소리, 창밖 햇빛. 나는 펜을 들고 기록을 이었었다.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나는 잠깐 밖에 섰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건드렸다. 하늘이 맑았다. 별이 보였다. 강원도 겨울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가득 찬 별들. 나는 오래 서 있지 않았다. 손이 시려서. 숙소로 걸어가는 길에 핸드폰이 진동했다. 이준혁이었다. 메시지 하나였다. 답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데 멈췄다. 다시 꺼냈다. 잠깐 보다가 답장을 썼다. 네, 보내고 나서 걸음을 옮겼다. 발밑에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앞에 길이 있었다. 하얀 눈 위에 내 발자국이 하나씩 찍혔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좋은 꿈 꾸세요.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발밑 눈이 삐걱거렸다. 바람이 없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공기는 차고 투명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다. 좋은 꿈. 나는 마지막으로 언제 꿈을 꿨더라.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숙소 문을 열면 솔향이 났다. 나무 패널 벽에서 나는 냄새였다. 리조트를 처음 왔을 때부터 이 냄새가 좋았다. 도시엔 없는 냄새였다. 코트를 걸고 장갑을 벗고 창문 근처 작은 의자에 앉았다. 창밖엔 눈이 쌓인 소나무가 있었다. 가지가 무겁게 쳐졌다가 바람이 없으니 그대로 있었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일기장이 있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표지가 낡았고 모서리가 닳았다. 15해 전 기차 안에서 샀던 것이었다. 그 기차는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야간 열차였다. 나는 창가에 앉아 어둠 속을 달리면서 첫 문장을 썼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한 줄을 쓰고 나서 오래 울었다. 기차 소리가 컸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다. 지금 그 일기장이 손에 있었다. 나는 천천히 열었다. 첫 페이지. 같은 문장이 있었다. 볼펜이 눌린 자국이 선명했다. 그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갔던 모양이었다. 나는 그 문장 아래에 펜을 댔다. 잠깐 있었다. 그리고 썼다. 됐다. 2글자였다. 짧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딸깍 소리가 났다.
조용한 방에서 그 소리가 크게 들렸다. 창밖에 소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일찍 일어났다. 이상하게 잘 잤다. 꿈도 꿨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깨고 나서 기분이 무겁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의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공기가 달랐다. 아직 3월 초였지만 뭔가가 바뀌어 있었다. 눈이 녹기 시작했다. 리조트 진입로 옆 경사면에서 갈색 흙이 조금 보였다. 얼었던 것이 풀리는 냄새가 났다. 흙과 물이 섞인 냄새였다.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냄새를 한번 크게 들이켰다. 그러고는 다시 걸었다. 의무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상쾌했다. 나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소독약 냄새와 봄 냄새가 섞였다. 이상한 조합이었는데 나쁘지 않았다. 열흘쯤 지났을 때 리조트 진입로에서 검정차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창문을 통해 봤다. 이준혁이었다. 나는 기록지에서 눈을 들지 않았다. 계속 썼다. 환자 이름, 증상, 처치 내역.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디가 아프세요? 그가 웃었다. 오늘은 아직 없어요. 없으면 의무실에 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자리에 앉았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진짜 아프신 데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요? 잠깐 있었다. 오는 길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 많이 핀 건 아닌데 두세 송이쯤요. 네, 그게 생각보다 반갑더라고요. 나는 다시 기록지를 들었다. 봄이 오나 봐요. 그렇겠죠. 서연 씨는요? 저는요? 반갑지 않아요? 봄이. 나는 창밖을 봤다. 녹고 있는 눈, 드러나기 시작한 흙, 소나무 가지에서 눈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반가워요. 그가 조용히 웃었다. 다행이다. 우리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겨울 내내 없었던 소리였다. 그가 일어서면서 물었다.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어요? 나는 잠깐 있었다. 왜요? 진달라에 빈대 같이 가보면 어떨까 해서요. 산책이요. 산책이요. 나는 기록지를 정리했다. 몇 시요? 편한 시간이에요. 5시. 5시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5시에 여기 앞에 있을게요. 문이 닫혔다. 의무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창밖을 봤다. 그가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코트 자락이 봄바람에 조금 흔들렸다. 5시가 됐다. 나는 코트를 입고 나왔다. 이준혁이 진입로 초입에 서 있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눈이 녹은 자리에 서서 하늘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발밑에 질척한 눈이 뭉개졌다. 겨울 눈과 다른 소리였다. 무거운 소리였다. 왔어요. 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진입로를 벗어나 좁은 흙길로 들어섰다. 소나무 사이에 길이 있었다. 바닥에 낙엽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녹담한 눈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두세 분쯤 걸었을 때 그가 멈췄다. 저기요. 산비탈 쪽을 가리켰다. 진달래였다. 2송이, 아직 작았다. 하지만 분명히 피어 있었다. 아직 눈이 녹지 않은 바위 옆에서 나는 오래 봤다. 작다. 그래도 피었잖아요. 맞아요. 바람이 조금 불었다. 진달래가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다. 나는 그것을 계속 봤다. 뭔가가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았다. 가슴 쪽에서. 눈물은 아니었다. 그것보다 좀 더 조용한 무언가였다. 나는 삼키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이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에 그냥 서 있었다. 그게 좋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15해 전 기차 안에서 그 문장을 쓸 때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단지 지금과 달라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지금보다 덜 아파야 한다는 것만. 그리고 돌아왔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이름이 다시 내 것이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날 밤 눈 속에서 나는 마침내 그것을 되찾았다. 숙소문을 열었다. 소리향이 났다. 나는 코트를 벗었다. 서랍을 열지 않았다. 일기장을 꺼내지 않았다. 더 쓸 것이 없었다. 창밖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첫 번째 별이 나왔다. 나는 창문을 열어두었다. 봄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